사회정의와 평화구현의 이름, 소통과 신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정평. 대한항공 칼 858기 사건, 미군기지 피해 주민 소송, 내라는 모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양심적인 법률기업. 정평은 노동인권, 과거사, 부동산, 기업,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2-582-0606, 02-582-0606. 포털에서 법무법인 정평을 검색하십시오. 법무법인 정평.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정말 뭐라 그랬지? 투쟁을 위한 포투쟁? 뭐 오브 더 투쟁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말 뭔가 이 단체는 뭔가 투쟁을 빼고는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단체이긴 한데, 민권연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을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요. 세월호 투쟁을 하시면서도 많이 아시고, 그 전부터 특히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인가? 툭하면 네. 국회에서 민권연대 얘기를 막 해요. 무슨 중부 빨갱이 단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 전시는 뭐 이적 단체였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전시이 어딘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단체 후원 주점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뭘 그래요예요. 네. 진짜 우리 남편이 의장이에요. 그 대표님 아니세요?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레베노프에서, 광화문이죠. 네네. 네, 그래서 아니 남대문. 남대문인가요? 네. 남대문에서 하니까요.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열심히 하는 단체니까.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술도 먹고 후원도 하고 이런 거죠, 뭐. 네.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들 거기서 이제 많이 모이시려고 지금 속속 그 티켓을 사 모으고 계십니다. 오시면 제가 대접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200일이 넘어갔습니다. 4월 16일 이후에 그날 누가 뉴스를 보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오보로 때렸지만 전원 구조를 사실 오보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 당연히 다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대 국가에서 무슨 태평양의 가랑잎 하나가 지나가다가 엎어진 것도 아니고 연안에서, 그죠? 네. 이런 정도로 뭐 해상훈련과 이런 것들을 잦은 나라에서 삼면이 바다인 해군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각 마을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가 물결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200일이 지났습니다. 200일이 지났는데 200일 지나면서 저는 유가족들이 특히 너무나 꿋꿋하게 진상규명의 그 맨 앞장에서 버텨주시고 계신 것에 정말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 200일 날 안산 그 합동분향소에 가서 유가족분들 또 만나 뵀는데, 유가족분들이 직접 준비하고 직접 문화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사회도 보시고 막 그 추모 집회장에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정말 얼마나 참담한 심정,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200일 맞아갖고 그 많은 이제 동영상과 이런 거 보면서 또 이걸 쭉 정리한, 한국의 언론이나 기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민간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혹들과 이런 것들 쭉 정리한 걸 쭉 봐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고. 근데 그거에 맞서서 이 거대 권력에 맞서서 지금 민초들이 하나의 좀 새로운 역사를 막 써가고 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날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느꼈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참, 뭐 이승환 씨, 네, 김장훈 씨, 그리고 이번에 또 이상은 너무 좋아요. 이상은 언니까지 어쩜 그렇게 또 우리가 나오셨어요. 좋아하는 가수들만 우리가 딱 연예인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안타깝게 이제 신해철 씨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또 한국다운 사고로 예, 유명을 달리하시고 이런 일도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뜻밖의 힘을 보태주셔갖고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200일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한탄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200일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은 것은 기득권이에요. 정말 한국의 기득권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세월호 이후 200일이 정말 하나도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무진장한 그 변화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의 민낯 그 무능함과 부패함 이것이 4월 16일 당일뿐만 아니라 200일 내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힘없는 개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으로 지금 역사를 밀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200일 내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변한 게 없는 200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진상 규명이 되면 더 큰 어떤 본질적 변화가 있겠지만 진짜 세월호 전과 그 이후는 다 뭐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확신했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세월호 특별법이 네 아주 미흡한 상태로 근데 그나마도 우리가 200일 동안 투쟁을 끌고 왔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정말 굽힘 없이 그 바닥에 정말 오체투지라고 얘기하나요?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밀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될 거잖아요. 이제 7일 날 네, 합의 통과가 될 건데 근데 굉장히 미흡하죠. 미흡하지만 저는 이 특별법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밀고 온 그 힘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굉장히 무겁고 서민들 삶은 참 팍팍한데 거기서도 어쨌든 지금 변화의 힘들은 계속 거리로 진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12만 명이 나왔습니다. 거리로. 네. 이게 박근혜의 힘입니다. 이 믿을 사람 없어요. 홍준표가 이제 또 홍준표 씨 정말 대단하신 분, 정말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막가파예요. 눈치 안 봐요. 눈치 안 봐요. 뭐 짤 없어요. 무상급식 중단하셨잖아요. 네, 중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구 지역이나 경북, 경남 이런 데로 확대될 것 같거든요. 네네. 뭐 다들 뭐 열심히 싸워 보세요. 그래서 뭐 열심히 민원 다 좀 넣으시고 이래저래 많이 싸워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지금 이제 거리로 나선 인원이 좀 보세요. 농민들 쌀개방 때문에 나섰어요. 그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공무원들이 지금 뭐냐 일선 공무원 보고만 지금 허리띠 쪼이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반발하고 나왔어요. 여의도 공원이 만들어준 이래요. 투쟁 인원 때문에 여의도 공원이 넘쳐났던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앞으로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12만 명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고 세월호 투쟁 안 오셨다고 많은 분들이 또 막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연대가 되게 중요한데. 연대했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는데 일단 거리로 나오신 거 굉장히 정당한 투쟁이고 일단 박수 쳐드립니다. 박수 치고 뭐 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공무원, 뭐 예술가, 뭐 연극인 모두 다 거리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조만간 내년엔 또 그 무상급식 중단한 그 지역에는 엄마 아빠들이
네네. 총출동하겠네요. 네네. 이제 부가세가 점점 계속 확대되고 이제 책에도 붙고 학원비에도 붙는데요. 간접세 같은 게 계속 오르면서 네. 이제 전국에 또 자영업자님들이 이제 나서실 때가 됐어요. 그럼요. 그럼 이제 뭐 대기업 사원 빼고는 다 거리로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예기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전민항쟁의 국면에 도래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요즘 보면은 정말 혹세 무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 고열을 짰나. 맞아. 근데 굉장히 급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 고열을 짜도요 살살 짜야 되잖아. 근데 이거 완전 주리를 틀면서 막 짜는 느낌. 근데 그럴 때는 얘네들이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노령연금 건드렸을 때만 해도 설마 또 당선되려면 저걸 건드리겠어?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고 부가세 책에다 부가세를 매겨. 와 진짜 이거는 그런데 뭐 대기업 전기세를 몇 천만 원씩 깎아줬대잖아. 네. 근데 서민 가정의 독거노인은 자살을 하셔. 자살을 하시고 자기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한테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국밥 값을 10만 원 남겨놓고 자기 장례 비용 100만 원 남겨놓으시고 공과금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셔. 진짜 뭐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제죠 인천에서 이제 세 가족이 그 자살하면서 12살 아이의 유서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근데 그거 언니 그 뒤에 기사 봤죠? 예, 그래서 근데 빌라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막 이런 기사가 또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도 잘 봐야 된다. 이제 생활고와 가계 빚으로 뭐 자살이라든지 극한 길을 가는 이건 무슨 다른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극빈층의 사람들뿐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무너져. 뭐 때문에? 빚내서 집 사라 그랬잖아. 그리고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가장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계속해서 밀어왔어요. 빚을 내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법이 고쳐지면서. 근데 은행 이자 낮으니까 그리고선 집 산다고 하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이런 걸로 해서 막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래저래 해서 막 빌라를 때로 지역에 가보세요. 지금 텅 빈 농지 위에 빌라가 막 올라가 있어요. 그거 다 빚내 갖고 농협 빚내 갖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못 막아요. 결국은 은행 빚에 치여서 또 내년에 세계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 빚에 치여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집 몇 채씩 갖고 있고 나는 부동산 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근데 지금도 국가에서 경제 정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빚내서 집 사세요. 부동산 부양합니다. 이거 말고는 경제 정책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부양하겠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나라 빚이 2,000조예요. 지금 나라 빚을 어디서 더 대준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민들 극빈층의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중산층이 죽어가는 거를 봐야지 되는 이런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차기 대통령 뭡니까? 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김무성 씨가 이런 사회의 아우성 속에서 아기 많이 낳은 여자를 공천 앞순위를 주겠다고. 새누리당 비례공천 다음번 총선 언제입니까? 아기 많이 낳으신 여성분들일수록 앞번호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이코들이야. 아니 무슨 자기네 그 출신 도지사 막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상급식비 뺏고 막 애들 코 묻은 책 사보는 돈에다가 세금 붙이고 막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애 많이 나라고 공천 준다고 캠페인을 그렇게 하고 진짜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완전히. 또 혹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은 거 디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넉놓고 천하태평으로 이제 태평가 부르고 있다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진님이랑 얘기를 방송 전에 했는데 지금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쓸 데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벌 데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 돈 쓸 데가 없어? 네, 없어요. 아니, 뭐 있겠지. 이자가 나오니까 뭐 투자하면 뭐 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런 식의 네. 돈을 더 불리는 네. 그냥 소비를 해야 그냥 되는데 쓰면 될 텐데 참.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도 괜찮아요. 그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내년에는 큰일이 납니다. 내가 보기엔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상반기까지 해갖고요. 이거는 전민항쟁입니까?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또 격동이 2015년이야? 격동이 2015년? 격동이 2015년이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엔 레임덕 이런 말로 이런 그 평이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옵니다. 뭔가가 있어요. 오늘은요. 요즘 진짜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한 1년 후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나왔대요. 늦게 잡히는 거예요. 네네. 요즘은 사업자 내면은 한 일주일 만에 전화 온대요. 국민연금에서. 사장님 국민연금 전 국민 내시라고. 사찰 네. 전국이라서 네. 그래. 그 국민들의 노후를 엄청나게 걱정해 주시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걱정을 무슨 해주실 보험회사 거라고는. 영업사원인 줄 알았어요. 공무원들이. 상콤 방콤 라디오 반민특위 반점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원하 우리 농협 352-0399-1319-43 강삑폰으로 후원아 우리 열심히 방송하 우리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과학자의 양심으로 썼습니다.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자, 오늘은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참 화두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뭐 김무성 씨가 애기 많이 낳으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애들이나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도 사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인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인권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국가 인권위와 관련돼서 국가 인권위가 이거는 다시 한번 인권 문제 다시 뭐 이렇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막 이런 뉴스들을 노무현 정부 때나 이런 때 좀 많이 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 됐고 국가 인권위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한국 사회에서만 인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요맘때쯤 되면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도래하는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인 세계 정치 무대에서 인권 갖고서는 이 언쟁이 엄청 심해지는 또 기간이거든요, 요즘이. 그래서 인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쓰이는 인권 공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인권 공세는 사실은 이제 전쟁이에요. 일종의 대리전, 외교 무대에서 펼쳐지는 대리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심리전이죠. 예, 남북 간에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 간에 봐서도 그렇고 이건 치열한 외교 전쟁으로 인권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고 또 세계는 어떤 그 인권을 그 지향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대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가 됐어요. 사실 이제 그 근대 민주국가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평등 박애를 이야기했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는 물론 지금도 계급이라는 말은 철폐가 됐습니다만 계급 사회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그 인간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그 계급제에서 남녀노소 차별 없이 신분과 재산의 차이 없이 모두 다 인간이라는 기본적 평등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 박애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인권이라는 부분이 그때 프랑스 혁명 속에서 탄생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요. 인권에 대한 내용적 부분인 거죠. 하나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인권의 절대성에 대한 부분이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하면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그게 보편성이었어요? 예. 인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유보되거나 제한되지 말아야 하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제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에 보면은 A 규약, B 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A 규약이 사회권이고 B 규약이 자유권이죠. 이 기본적 내용이 국가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보장이 되느냐의 부분은 각각의 내용적 범주는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 운영 원리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자유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평등권과 함께 이야기되어야만이 보통 인권의 모든 기본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사실 한국적 상황이라는 것은 평등에 대한 이건 진짜 정말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없는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자유 있잖아요. 인격적 자유가 아니야. 그냥 돈의 자유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북 삐라발송의 자유 있잖아요. 이거 딱 두 가지가 숨어서 뿌린 데잖아. 그러니까. 아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인권이라는 부분 대부분 이제 개인의 권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집단의 권리와 함께 부여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이것들을 좀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 차원의 접근을 중요시하는 게 B 규약 자유권이라는 부분인 거고 사실 미국식 인권이 이 내용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네. A 규약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회권은 너가 알아서 할 문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식 인권이고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게 주장하듯이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내용은 바로 비규약에 근거한 개인의 자유권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 집단은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개인권과 집단권이 함께 다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부분. 근데 인권이란 부분 아까 말했듯이 이 보편성과 절대성이라는 부분만 강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 범주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풍습과 내용들도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회적 보편적 가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과도 같이 어우러져서 이야기되어야만 인권에 그죠. 대한 기본적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번에 거죠. 그 어딥니까?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여성 농구 경기였어요? 배구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히잡 버스라고 그래갖고 전체 선수들 그냥 퇴장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어디였지? 하여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자신의 잣대를 그 강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적인 특수성과 독자성을 또 인정하지 않는 이 국제 무대에서 이게 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냥 예. 운동 경기에서 나타나. 근데 이게 사실 정치적인 이런 잣대로 들어가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건 최근 연도에 이제 미국이 이란 여성의 정치적 자유를 실제 이란 사회에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죠. 친미 여성 인사 한 사람의 말, 뭐 아니면 히잡을 쓰고 다닌다는 그 한 가지로 해서 미국의 여성보다 이란의 여성들이 정치적 그 위상이 더 낮다거나 자유가 없다거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그 이런 예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은 절대성과 보편성인데 상호 의존성과 상대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양성, 특수성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인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우리 싶어요. 애들한테 맨날 가르치잖아요. 문화 상대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중동 지역의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보다는요. 미국 영화에서요. 그냥 문화가 돼버린 대중문화가 돼버린 스트립 쇼 걸. 뭐 이런 그냥 정말 청소년 영화든 뭐든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회의 여성의 인권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상품화되고 대상화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인권을 이제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그 네 가지 기본적인 총체성을 다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하나만 그것만 특별히 부각되는 선택주의적 접근을 하면서 인권 문제를 시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 그게 특기예요. 물론 뭐 미국이 어느 나라를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권을 개선하고 있느냐의 실제적 문제로 접근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건드린 모든 나라가 인권을 물론 인권 문제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요 근래에서는 인권 문제. 근데 정말 인권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는 의문부호가 마구 네, 의문 보호만 남죠 사실은. 예. 느낌 사실은 정말 인권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정들이 어떠냐면 저 내전을 하거나 침공을 당하거나 그러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오바마가 진짜 인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다면요. 이 한국의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300명의 그 아까운 목숨들이 물에 수장당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정상회담 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해 그런 거? 없지. 미국의 그 대통령님? 말도 안 되는 대기업들이 막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진짜 인권 유리는 뭡니까 그럼.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그렇게 인권을 사랑하시는 한국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이 인권 정말 너무 내세우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말 뭐 세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해서 뭐 지금의 세월호를
비롯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사이버 감찰이나 이 내란 음모 사건까지 조작 경비 사건까지 아저씨. 그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ICC가 한국은 인권 미달 국가로 선정했잖아요. 네네. 네. 자, 2,500만 명을 2,500만 건을 도청했어요. 도감 정권. 그죠? 그럼요. 국민 2명당 1명이에요. 예. 우린 다 된 거야. 어쨌든 50%보다는 약간 특수한 사고방식 갖고 있고 생활 예. 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 도감청 대상이에요. 자, 미국이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인권을 자기의 사유물처럼 인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써왔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오늘 이때까지도 유엔에서 반미국가들 딱 반미국가들이죠. 반미국가들을 향해서 인권의 칼을 휘둘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초미의 어떤 이런 걸로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유엔 인권이 대북 인권 결의안이 될 건데 여기에 지금 한국 정부가 가세를 할 거냐, 찬성을 할 거냐, 아니면 기권을 할 거냐, 반대를 한 예는 없으니까 반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찬성하면 이제 남북관계 파국이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뭐 삐라살포 이것 때문에 고위급 회담 예정됐던 게 지금 시간이 훌딱 넘어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10월 말, 11월 초 막 이랬었는데 여기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어떤 정말 이 삐라살포한 또 삐라살포하고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 대북 인권 결의안 문제 때문에 또 한반도 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지금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 미국이 어쨌든 이 인권을 무기 삼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예가 굉장히 흔한 예다. 그래서 좀 맞습니다. 봅시다. 아니 북한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탈북자들은 제발 좀 남한 내 탈북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탈북자들이 어떤 이유로 왔던 간에 한국에서 정말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죠. 가장 극단적인 예가 지금 뭐 한국 사회 분단 한반도가 만든 가장 비극적인 인권 지금 인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탈북자들이 놓여진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삐라살포나 혹은 이제 동상 까부수는 모임이나 이런 데로 이런 데에 동원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말고는 선택할 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협박을 당했는지 뭐 어떤 뭐 낚시질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거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선을 또 넘을 것을 국가기관이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상 까부스러 국경을 넘어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잡히잖아. 근데 또 그 38선을 세워놓고서는 좌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삐라살포를 시키잖아요. 누가 군과 국정원 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이 상황만큼 인권이 유린된 상황이 어디 있어? 근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쓰다가 진짜 너무 특히 젊은 여성들 너무 불쌍해요. 집회나 이런데 진짜 얼굴은 다 가려가지고 또 그 탈북 여성들을 다 성형을 시켜줘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탈북자 3명이 있었거든요. 동창으로. 근데 오자마자 이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다들 이제 성형 수술 하셔가지고 집회나 이런 현장에서 항상 선글라스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쓸모가 좀 다했다거나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이러면 간첩으로 조작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일도 너무 간첩으로 많았죠. 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네. 원종아 씨 막 이런 사람들 봐봐. 그런 사람 무슨 간첩 짓을 했겠어. 다 그러죠. 유우성 씨도 그렇고. 자, 그래요. 또 이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미국과 반미국가의 운명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근데 반미국가도 채 못한 나라들이 많아. 근데 그냥 거기는 징검다리여서 미국이 먹어야만 하는 나라였던 거지. 개혁 정부에 대한 체제 전복이 있고 사실 이제 뭐 말했듯이 반미는 아니었으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서 침공당한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사실 지금의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이
뭐 이제 심리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대리전이라는 표현들도 하고 저강도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물론 무력이라는 개입의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고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강도라는 쓰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대국의 입장에서야 저강도겠지만 당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전면전이나 상황이 다르지 않거든요. 총체적 국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고통을 받는 내정 간섭을 받든 침략을 받든 뭐 직접적 시비가 붙고 있는 서로의 말 대 말에 공방을 오고 가고 있든 간에 이거 총체적 전쟁이다라는 국면들도 잘 바라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개입한 몇 개의 예를 좀 보죠. 사실 이제 이 인권이라고 하는 최종의 종착점은 침공과 침략과 내지는 체제 전복으로 기결되는 사례라는 것. 이것의 전신이 뭐였냐면 사실 CIA를 통한 공작으로서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공작들이 좀 펼쳐졌었던가 그 전면에 CIA가 있었고 CIA의 공작이 드러나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행 기구들을 세우는 과정들도 한편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구테타를 내부에서 사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뭐 70년대 들어오면 그 인권 기구들을 동원해서 대리전을 펼치도록 하는 거를 거기에 대한 자금과 그리고 모든 수완을 다 넘겨주면서 실행하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전개했다. 뭐 통틀어서 악의 축인 국가들도 있고 제3세계 국가들도 있고 여기 보면 기본 전신이 CIA가 했던 행동들을 시대에 맞게 또 변형하면서 갔다라는 지점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살인 행위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습격 행위들을 자행하는 게 바로 CIA의 활동이었다라는 거. 우리 이제 한국 한국 CIA의 저기 행동대원이었던 분들이 이제 여운형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을 죽였던 암살했던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맞죠. 40년대 도 CIA는 한국에서 활약을 했죠. 네. 두 번째는 어찌됐든 마음에 들지 않는 반미 성향의 민족주의 성향에 있는 나라들을 정부를 교란하거나 전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 테러리스트들이나 용병들, 군부 집단들과 직접 음모를 꾸미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그 나라 지도자들한테 타국인 거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한테 나라 지도자들한테 정치적 뇌물과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1964년 이전 시기까지 CIA의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대요. 이게 이제 청문회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됐던 상황도 있었고 이게 지금의 오늘날 심리전과 이제 동일한 인권 공세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선전 활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비밀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연구원, 연구가 그 연구기관, 출판인 언론인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 언론인들이 이렇게 대량의 이 공작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오보 기사를 띄우거나 조작 기사를 만들거나 이런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1962년 브라질 같은 경우는 CIA가 주당 80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그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300시간, 그 미리 제공된 300시간 그리고 미리 제공된 사실과 정보 같은 이런 대량의 신문 광고, 팜플렛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전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낸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선거 활동에 개입을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실추시키기 위한 문서 위주 작업.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슨 노조 활동가나 정치가가 이건 되게 민중의 신앙을 받고 있는 거겠죠. 이게 어떤 곳에 나타났다. 그래서 뭔가를 합의를 했다. 이런 식의 오보 활동, 오보 선전을 하면서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있었고 한편 칠레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군부들의 목을 딴다. 이런 식의 이 조작 선전들을 하면서 군부가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군부를 쿠데타에 동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그 군부가 CIA로부터 적이라고 하는 명단을 받아서 다 살상해버리는, 나중에 쿠데타를 한 후에 이런 경우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위를 조작해서 그 시위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 아니면 거슬리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접 침투를 합니다. 거기서 내부 와해를 만들기 위한 혼란을 조작하고 선동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지금 있죠. 말씀하시는 게 예. 60년대부터 예. 미국이 브라질이라든지 칠레라든지 뭐 니카라과라든지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데서 막 해왔던 예. 일들이 저 일들인데 잠깐 딴 데 보고 있느라고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 이제 제3세계에서 특히 이제 중남미에서 어떻게 행해졌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2014년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얘기하신 건 아닌 거죠? 2014년 똑같네. 어디나 적용돼요. 2010년에도 적용되고 2000년대에도 적용되고 근데 2014년에 유독 많이 1990년에도 적용되고 정말 1970년에도 적용되고. 미국이 쓴 그 독재의 교과서라는 것은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에서 먹히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보 수집은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7가지의 기본 CIA의 기본 비밀 공작 활동. 왜 이제 CIA가 비밀 공작을 했었냐면, 직접적 침투가 하기 어려운 무력 침공을 바로 해서 말살해버리면 되고 전복시켜버리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독립국가에 대해서 쉽게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CIA가 비밀 공작을 했던 상황인 거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대리 기구들을 세우거나 내부에 있는 적들, 아니 자기의 동조자겠죠. 자기의 간첩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 전복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이제 CIA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기본 자기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이 정권이라든지 그죠? 사회 단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악마화했던 거예요. 네. 예, 계속 악마화하는 작업들을 했고, 그게 이제 한 예로는 이제 군부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은 너희 목을 딸 거다 이런 걸 한 거고, 그런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교육이 길어지다 보니까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빨갱이는 빨갱이가 뭐 이걸 잡으면 내 돈가방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그죠? 이런 평생 내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조차 빨갱이가 그러면은 내 돈가방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 악마화하는 것에 기본 이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에는 이들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권 유린을 하는 독재자로서 악마화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CIA는 뭐가 인권인지는 안다는 거야. 뭔가 근데 샤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막 막장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느 순간 좀 선이 있고 근데 또 이 선이 있는데 또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 또 그걸 또 넘어요 항상. 어디나 좀 비슷비슷한 한국이에요. 하여튼 뭐 샤는 뭐 선이라기보단 걔가 과잉 충성하다 보면 샤의 선을 넘다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지. 샤에게 쓸모가 없어질 수 있어. 왜냐면 이 새끼가 세웠는데 얘 뒤에 백으로 미국이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은. 근데 얘가 계속 나쁜 짓만 해. 그러면은 주인 탓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샤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말만 따라주면 되는데 또 오버 또 너무 하면은 오버해서 100만 죽이고 막 200만 죽이고 그러면은 다 똑같은 또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렇죠. 다 쳐 죽었어요. 샤에 의해서. 그런데 또 비슷한 놈 하나 만들어내. 샤는. 내가 보기엔 복제기수 있는 것 같아.